오늘은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11장 공조 배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열관기입니다. 열관기는 그 열원 장비나 그 열원 장비가 아니더라도 어떤 열 소비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유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고자 할 때 1차 열원과 2차 그 대상 유체가 혼합되지 않고 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제작되는 장비들이고요. 뭐 보일러라든지 냉동기 안에도 열교환 코일이 있죠. 그리고 또 쓰는 뭐 판형 열교환기, 그 순간극단 가열기라든지 난방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소비측, 또 뭐 공조기나 펜코일 안에도 또 열교환 코일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열교환기인데, 열교환기의 이제 구조에 따라서 기본 구조에 따라서 뭐 플레이트 타입이냐 튜브 타입이냐 뭐 전유면 설치 형태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열교환 형태에 따라서 직접식이냐 간접식이냐 또 유체 흐름이 서로 대항류냐 뭐 직교류냐 뭐 이런 여러저런 또 전열 유체의 그 종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 셰렌토프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셰렌토프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원통형 다관식 열교환기를 예전에 많이 썼고요. 또 이것과 이제 함께 판형 열교환기 두 가지를 우리가 현업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원통형 그 다관식 그 열교환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증기 열교환기네요. 예를 든 건 이쪽에서 한쪽에서 증기가 유입이 되고 이 안에 있는 코일 속으로 증기가 그 반대편으로 계속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코일 튜브 안으로. 그러면 요 튜브 밖에는 이 온수가 물이 흐르는 거죠. 물이 들어와서 요 튜브 사이를 흐르고 중간에 이제 물이 이렇게 최대한 길게 이 튜브랑 만날 수 있도록 칸막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칸막이를 두면 물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튜브 표면에서 이제 열교환을 해서 온도가 올라간 물이 출구로 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많이 했고요. 요즘은 이제 판형 열교환기가 워낙 전열 성능이 좋아서 판형 열교환기를 일반적인 그 물대물 또는 증기대물의 그 가열용이나 냉각용으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아직도 셰렌토프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셰렌토프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는 다양한 형태로 이 부분들을 좀 변형하거나 응용할 수가 있고 안에 튜브의 어떤 그 내압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종류 이런 걸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또 내압 성능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고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아직도 그 판형 열교환기를 적용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셰렌토프 방식을 많이 쓰고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되고 판형 열교환기는 이렇게 이제 얇은 그 플레이트판을 플레이트판 자체가 이제 그 이렇게 굴곡이 많이 져 있죠. 최대한 전열을 많이 하게끔 그 표면적으로 넓혀놨고 거기에 이렇게 유체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판은 한쪽으로 들어와서 이 표면들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서 이 반대편으로 그 유체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 뒷면에서는 이 판의 뒷면에서는 한쪽 유체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 판을 사이에 두고 요 판들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유체들이 서로 이제 다른 건데 뭐 이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초보자분을 위해서 저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잠깐 좀 봐볼게요. 그 판형 열교환기에 대한 그 작품 구조를 좀 설명하는 동영상인데 잠깐 보시면은요. 아까 이제 그런 그 가스페이스가 있죠. 가스페이스가 있는데 구멍 4개 중에 2개끼리만 만나게 돼 있어요. 2개는 그 반대편에서 만나게 된 그런 가스페이스를 그대로 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한 판이 들어가면 그 다음 판은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가스페이스 반대로 해서 이제 판들을 촘촘하게 껴놓고 이거를 긴 그 볼트로 꽉 조입니다. 그래서 압착을 딱 시키면 이 사이에 있는 가스켓 때문에 판 속으로 들어가는 유체가 그런 게 튀어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물이 흐르는 걸 보면 한쪽에서 이제 가열 유체가 한쪽에서 유체가 이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한쪽으로 들어가고 반대편으로 나오고 이제 1차 유체는 또 위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는데 보면 이 판이 한쪽 판에서는 2차층 유체, 한쪽 판에서는 그 다음 판에서는 1차층 유체, 2차층 유체, 1차층 유체, 2차층 유체 이렇게 판 사이사이마다 흐르는 유체가 다르고 흐르는 방향이 달라요. 가스켓이 요거하고 요거는 만나게 돼 있고 요 판에서는 요거하고 요게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유체가 흐르는 방향이 요 가스켓에 서로 교대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판판 사이에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요 전열판의 매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 판수를 많게 하면 당연히 이제 열경기 용량이 커지는 거고 줄어들게 하면 이제 열경기 용량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요 방향은 뭐 딱히 일반적인 방향이긴 한데 요 안에 판의 그 형태에 따라서 요 그 입출구의 방향이나 뭐 배치 등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패스를 판에 그 전열판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가스켓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들어와서 반대편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2단으로 또 해서 또 만들 수도 있고 이제 타입들이 이제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타입은 싱글 패스 타입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요. 유체 방향도 반대로 하는 타입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타입이죠. 보통 이제 예전에 MBR 많이 썼는데 MBR, EPDM 이게 이제 사용 온도가 여기는 지금 조금 높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여간 일반적으로 이제 110도에서 150도. 그 우리 밸브 쪽에서는 EPDM이 뭐 한 110도, 그 MBR이 한 70도에서 90도, 뭐 그 정도 보고 하여간 100도를 넘지를 않는데 판형 열경기에서는 하여간 업체들이 보통 한 150도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가열원의 그 유체가 증기인 경우에도 EPDM으로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EPDM으로는 많이 하는데 어쨌든 1차 측 그 가열 유체가 증기인 경우에는 그 MBR은 일단 안 되고요. 그래서 요즘 일반적으로 물이든 증기든 간에 EPDM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사용 유체 특히 이제 그 가열하는 유체가 증기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EPDM이나 그 이상의 그 증기 사용하는 적정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봐야 되고요. 이제 테프론이라든지 EPDM 다음으로는 이제 고온에서는 테프론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판형 열경기 사용할 때는 증기를 사용할 때는 제어가 굉장히 잘 돼야 되죠. 만약에 증기가 그 안에서 그 2차측 가열 유체 자체가 증발해 버리면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170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2차측 배관 쪽에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어가 굉장히 좀 밸브의 신뢰성이 좋아야 되고요. 응축수 배출도 확실하게 되도록 아주 충분한 용량의 그 트랩을 좀 쓰셔야 되고. 근데 이제 판형 열경기는 전열면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판하고 판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좀 좁기 때문에 걸쭉한 액체인 경우 이런 경우에 마천수질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또 이 판 자체가 굉장히 좀 얇아요. 판이 얇아서 부식성 유체 이런 경우에는 부적당합니다. 지금 이런 거는 이제 그 흙탕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열면이 오염이 되고 나면 뭐 또 부식의 문제나 이런 게 있게 되면 금방 이 전열면이 뚫리게 되면 1차측하고 2차측 유체가 만나버리겠죠. 반대편에 1차측 유체와 이쪽에 그 판 반대편에 2차측 유체가 서로 그 만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유체 특성에 따라 적용을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이제 세련 튜브 형식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냉난방 방식이 있습니다. 공조 방식 중에 그 어떤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또 어떤 발전 설비에서 나오는 그 폐열을 이용해서 그 각 그 아파트나 어떤 열 수용가 쪽에 그 온수를 그 공급하게 되면 이제 지역 난방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일부 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 냉방도 있어요. 그 남는 열을 이용해서 뭐 흡수식 냉동기라든지 이런 그 큰 냉방 장치를 여론 장비를 돌려서 거기서 발생된 냉수를 직접 공급을 해주게 되면
지역 냉방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뭐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역 난방에서 중온수를 받아서 그 각 수용가 건물에 흡수식 냉동기를 설치를 해서 그 냉방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지역 냉방도 우리나라에도 시범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지역 냉방 별도의 배관 시설망 이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에서는 이제 좀 적용하기 힘들고요. 대도시라든지 신도시 중심으로 열병합 발전소가 설치되면서 쓰레기나 그 화력발전소 등과 연계를 해서 그 남는 열을 이용해서 그 중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뭐좀 읽어보시고 그 지역 냉방은 중온수를 그 이용해서 각 수용가에서 흡수식 냉동기를 넣어서 그 냉방을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이고요. 그 지역 그 한국 난방공사에서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직접 흡수식 냉동기 큰 용량의 흡수식 냉동기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냉수를 직접 생산을 해서 냉수로 공급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방식이죠. 그 열병합 발전소 온 중온수를 이용해서 건물 내에 이제 흡수식 냉동기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아예 열병합 발전소 내에서 이제 뭐 전기도 생산되니까 이제 터보냉동기를 가동해서 냉수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증기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또 흡수식 냉동기 가동해서 생산된 냉수를 그 수용가 쪽으로 직접 냉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 난방의 이제 특성을 보면 설비가 이제 대용량화 되니까 장비 가동률이라든지 운전 효율이 좀 좋죠. 각각의 그 작은 장비들 여러 개 두는 것보다 큰 장비 한 대를 큰 장비들을 돌리는 것들이 이제 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의 그 에너지 이용 그 보통 이제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그 저가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 난방을 사용하게 되면 그 난방비가 적죠. 상당히 그 일반 우리 개별 가스보일러 쓰는 것보다 난방비가 이제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능한 거고요. 또 개별적인 그 가스보일러 사용하게 되면 그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큰 대용량 설비를 두게 되면 그 배출되는 그 배출가스를 그 처리를 해서 이제 대기 중에 배출시키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좀 감소되는 그런 좀 이제 또 장점도 있고요. 사회적인 이점도 있고. 단점은 이제 낮은 부하일 경우에 또는 뭐 일부에서 또 국부적인 부하가 발생할 경우, 환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장비가 이제 워낙 큰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수요자 측에서는 워낙 이 저가 에너지 사용해서 난방비가 적게 들다 보니까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실제 이런 경우 많죠. 뭐 온도를 충분히 올려놓고 이제 팡팡 쓰는 그렇게 해도 그 개별 보일러 쓸 때보다는 유지비가 적게 운전비가 적게 나오니까 초기 이제 시설비가 크고 나중에 이제 기존 도심지나 이런 데서는 뭐 도로공사 해서 매설 배관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시에서는 좀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뭐 지역 난방도 이제 열매체의 그 종류에 따라서 뭐 보통 이제 중원수를 좀 많이 보내고 있는데 중원수가 뭐 거의 대부분 중원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방식이나 유량 공급 방식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저건 이제 그 분류를 저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 그 하는 방식들은 거의 뭐 그 대도시나 어디 가나 일반적이죠. 보통 이제 이런 방식들 중에서도 이 배관으로 해서 중원수 그 두 가닥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는 공급이고 하나는 리턴이고 그러면 이제 건물 내에 그 열교환기를 써서 난방 열교환기라든지 뭐 냉수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식 냉동기라든지 이런 거 써서 하는 이관식 방식, 배관 방식에서는 일반적이고요. 지역 난방을 쓸 때 이제 건물 내 설치하는 이제 열교환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급탕 난방 열교환기고 여기 흡수식 냉동기가 있네요. 그래서 두 가닥이 가서 공급 통해서 이제 흡수식 냉동기 통해서
돌아오는 거고, 또 급탕 가열기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고, 여기 이제 그 차압유량 조절 밸브라든지 뭐 열량을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붙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난방 공사에서 원격으로 받아가죠. 그래서 이런 그 열량계라든지 유량이나 그 이런 관련된 그 통신 기기들이 수용가 시설의 기계실에 이렇게 설치되죠. 이런 부분들이. 뭐 보통 이제 온도가 이제 115도 뭐 이렇게 가서 이제 35도나 55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뭐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도 약 95도 중온수 받아서 뭐 55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그 열사용 기준 한국 난방공사에 그 이 관련된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뭐 사용가에서 임의로 이걸 뭐 설정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설계 기준들이 다 있어서 뭐 이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설계하고 장비 사용 선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미리 이제 이용 검토서 사용 신청할 때 기술 검토를 다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부하 계산까지도 다 하는 기준들이 나와 있죠. 그 지역난방 2차 측의 접속 방식이 뭐 직결 방식은 거의 없고요. 뭐 중온수를 이제 그 여론으로 사용하는 흡식 냉동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그 장비에서 그 직접 그 직접 중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고, 그 난방이나 급탕 쪽에서는 이제 사용 압력이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열교환기 방식으로 대부분 다 지금 하고 있죠. 열교환기 방식은 이런 거의 대부분 뭐 컴팩트 유니트죠. 요즘은 컴팩트 유니트라고 해서 급탕과 난방을 동시에 그 할 수 있도록 장비가 세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난방 순환 펌프하고 급탕 순환 펌프까지 아예 이 장비 안에 일체화돼 있어서 돼 있는데, 그뭐 블리딩 방식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그 한번 난방을 통해서 그 사용된 중원수를 그 급탕 쪽에서 예열해서 이제 들어오게, 이 급탕 쪽이 그 1단, 2단 예열과 그 제열하는 열경기 두 개로 구성되고요. 급탕이 난방은 이제 한 개로 구성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급탕은 보통 그 상수도 온도가 12도에서 15도 정도, 이 정도 온도에서 나중에 이제 한 45도, 55도, 55도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온도차가 상당히 몇십 도 이상 벌어지는데, 그 난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델타 T가 이제 5도에서 10도죠. 많아봤자. 뭐 예를 들어 이제 55도 물이 들어가서 60도로 가열돼서 나오는 델타 T 5도 정도면 살짝만 가열해도 되니까 이제 바로 열경기 하나 가지고 가열이 가능한데, 급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도가 이렇게 좀 판이 그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일단 한번 그 난방 거쳐서 나온 물을 가지고 급수를 한번 예열해 주고서 이제 중온선 나가고, 그 급수가 이제 한번 그 가열되고 나서 다시 2차로 중온수로 다시 이제 필요한 온도 맞춰서 가열하게끔 하는 그 컴팩트 유니트가 그렇게 구성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맞춰서 이제 이거저거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공조 배관 구성 사례고요. 여기는 이제 터보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같이 이렇게 병렬로 설치돼서 했다에 연결돼 있고, 서플라이 했다와 리턴 했다에 그 차압을 빼주고 차압을 해소해주면서 또 냉동기에서 필요한 최소 순환 유량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차압 밸브를 설치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팬콜이나 뭐 유닛블러,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를 거쳐서 나오는 쪽에 정유량 밸브하고 투웨이 컨트롤 밸브, 이방제어 밸브가 있어서 되는, 요거는 이제 변유량 방식이죠. 변유량 방식으로 되어 있는 배관이고요. 여기에 또 그 빙축열이 이제 같이 연결된 거네요. 빙축열 냉동기, 빙축열조가 있어서 여기서 빙축열을 이용해서 이제 또 필요할 때 빙축열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냉방을 해주고, 이런 그 냉동기에는 또 냉각탑에 냉각수변이 연결돼서 냉각 순환 펌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헤타 쪽에 펌프 흡입 측, 보통 헤타 쪽에 많이 설치하죠. 그 환수 헤타에다가
그 편장 탱크를 설치하고 여기 급수 보충수 연결되는 급수배관 연결되어 있고요. 터보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냉수, 냉각수, 순환 펌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난방이 있는데, 바닥 난방은 보통 우리 아파트나 단독, 그 일반 주택, 또 뭐 기숙사나 연서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이제 그 거주하는, 취침하게 되는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은, 뭐 이 바닥 난방 자체가 굉장히 좀 쾌감이 좋고, 실내를 온화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주거용 건물 이외에도 이제 좀 점점 설치되는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바닥 난방 할 때 온도가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펜코일이나 이런 데서 보통 55도에서 60도인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높은 온도죠. 그래서 온도차가 보통 10도에서 이제 15도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 아파트도 보면 대부분 다 이 개별 제어 밸브 방식을 쓰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거실에는 이제 중앙 지역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싱크대 밑에 온수 분배기 있는 쪽에 그 컨트롤러가 이제 부착이 돼 있고, 이 서프라이 쪽에는 그 미세 유량 조절 밸브 각 존마다 그 마찰 저항에 따라서 그 마찰 저항 차이 나는 거를 보상해주고 또 필요한 유량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유량을 세팅을 해서 조절해주는 그 마찰 저항을 조절해주는 밸브죠. 그 수동 밸브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 쪽에는 그 돌아오는 그 실내 온도에 따라서 그 밸브를 열고 닫고 또는 뭐 비례저도 이제 요즘 가능한 밸브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각 방의 그 난방 상태에 따라서 밸브를 그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전자 밸브들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인 경우에는 보일러에 순환 펌프가 있죠. 순환 펌프가 있고 그 지역 난방이나 뭐 중앙공급식 방식인 경우에는 이제 기계실에 순환 펌프하고 판형 열교환기가 있고 또 각 동마다 이제 차압 유량 조절 밸브들이 있고 전동 밸브죠. 그리고 미세 유량 조절 밸브고요. 지금 그림상으로 봐서는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 수동 밸브네요. 나비 밸브인데 여기 미세 유량 조절 밸브 달리는 방식들이 요즘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컨트롤러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소음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침실은 피해서 대부분 이제 주방 싱크대에 설치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파우더룸이나 이런 데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소음의 문제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저 자동 유량 조절 분배기를 사용할 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그 밸브들이 각 방의 이제 온도들이 필요한 온도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자꾸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닫히게 되면 만약에 이게 다 닫히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물이 안 흐르니까 저쪽에 예를 들어 이제 개별 보일러인 경우에는 개별 그 가스 보일러에 있는 펌프가 체절 운전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보통은 그 모든 밸브들이 다 닫혀도 난방 운전이 되고 있으면 거실 거는 하나 열어두게끔 보통 그렇게 설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거실에도 이제 흐를 수 있는 유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 유량 이쪽 부분에서 서플라이 쪽에 미세 유량 조절 밸브가 달린 경우에는 그 보일러 순환 펌프 유량 중에 일부만 거실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서프라이하고 리턴 쪽에 차압이 많이 생겨요. 그래 차압이 생기게 되면 그 보일러 그 순환 펌프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전에 문제가 많이 좀 그 생겼죠. 민원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 서프라이 리턴 헤터 쪽에 그 차압 밸브를 하나 좀 달아줘야 돼요. 차압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걸 빼서 그 보일러 순환 펌프로 가서 보일러 순환 펌프가 해서 캐비테이션 생기지 않게끔 뭐 이쪽 그 온수 분배기가 달든지 아니면 보일러 밑에 이쪽 부분에 그 서프라이하고 리턴해서 요 부분에 그 차압 밸브를 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되고요. 난방 코일은 뭐 방식이 이제 난방 코일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달팽이처럼 쭉 돌아와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식들을 좀 많이 사용하죠.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밑에 이제 단열재 넣고 위에 몰탈, 단열재나 기포 콘크리트, 단열 성능이 있는 콘크리트인 기포 콘크리트를 시공을 하고 그 위에 그 난방 코일을 깔고 보통 한 3cm에서 4cm 그 정도의 그 몰탈 이제 묵은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이제 바닥 마감재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우리가 엑셀 코일이나 PB관 이용해서 바닥 난방 코일을 까는데 보통 15mm나 뭐 13mm짜리 이런 걸 이용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흐를 수 있는 최대 설계 유량은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한 유량이고요. 난방 코일을 예전에는 이제 한 100m 미만이 되게 보통 한 50에서 80m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래는 이제 미세 유량 조절 밸브가 설치가 되면서 각 존마다 그 배관 길이가 다르더라도 그 필요한 만큼 유량이 분배되게 적정하게 분배되게 되도록 미세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해서 마찰장을 균일하게 맞춰주면 그 난방 코일의 길이를 한 150m까지 해도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요즘 많이 그 선호가 되고 있는 거고요. 코일 내 유속이 너무 빠르거나 이제 늦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적정한 유량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한 0.7에서 0.8m/s 정도 그 정도 이제 유속이 되도록 하면 이제 적정하다 이렇게 돼 있는 사실 뭐 이거는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일의 구수가 온수분배액의 구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펌프가 이 유량을 유지하게끔 뭐 다양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펌프는 어쨌든 보일러 용량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뭐 설계 권장 속도지 이렇게 맞추는 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코일의 피치 간격은 보통 150에서 250이에요. 피치 간격이 이제 코일하고 다음 코일 이렇게 코일 돌았을 때 그 코일 사이사이 간격이 15cm냐 25cm냐 당연히 간격이 좁으면은 난방이 잘 될 테고 간격이 멀면 난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창가 쪽이나 이런 데는 150이나 200으로 하고 실내 쪽에는 250으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약간씩의 그 차이를 좀 더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온수 순환 배관을 이제 계산과 관련해서 그 평균 그 온수의 온도를 이제 산출하는 계산식이고요. 뭐 필요한 온수의 온도, 뭐 바닥 전체 필요한 온수량 계산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 계산해서 따져서 뭐 보일러 순환펌프 용량을 정한다든지 온수 온도 정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일러가 워낙 규격품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뭐이 부분들은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공조 배관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